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을 만들었다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미국의 우파 운동가 찰리 커크가 피격을 당했습니다. 아직 생사 여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좀 치명적인 것 같은데, 이 미국이 백색 테러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총알이 날라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피격은 글자 그대로 피격입니다. 좀 치명적인 것 같은데, 찰리 커크는 저한테는 우군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베네수엘라 침공, 미국이 풀 악셀을 밟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네팔 폭동 이야기, 러시아 드론 이야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찰리 커크 이야기, 다른 방송을 이전에 만들었는데 뒤에 덧붙이겠습니다. 이 찰리 커크는 저한테는 우군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찰리 커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글로벌리스트 소나기에 놀아난 것, 물론 이 배후에는 리버럴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역시 글로벌리스트, 네오콘 이런 자들이 있죠. 자, 이 미국 국민들을 등한시하고 세계 지배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미국 국민들의 삶입니다. 이 미국은 어떤 근거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국 내 제조업 기반을 들어서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이렇게 옮겼죠.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특히 내륙 지역입니다. 미드웨스트 이쪽 지역, 잡을 상실하고 공장이 문을 닫고 마약에 오전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대한 역작용으로 마가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이제 리버럴 아젠다들, LGBTQ니 말도 되지 않는 것, 인간의 본성에 거역하는 어떤 회개한 짓거리를 하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이제 이민자를 받아들입니다. 이 미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미국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세력, 여기에 저항해서 보수주의 운동이 시작됩니다. 보수주의 운동, 이것이 다이렉트로 인종차별, 인종주의자 이런 걸로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이제 기독교 국가로서의 미국 전통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잡도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한 2008년 경제 위기 있고 그때입니다. 그 직후에 앤드류 브레이트바트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자, 그리고 2012년에 이 터닝 포인트 USA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이 찰리 커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터커 카슨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사실은 트럼프는 그 훨씬 이후에 나온 겁니다. 오히려 이 앤드류 브레이트바트나 이제 찰리 커크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보수주의 운동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자, 이 찰리 커크 오늘 피격을 당했습니다. 그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들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 상처가 좀 치명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생사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결국 쌓이게 되면은 미국 사회가 어떤 이제 이념적인 대립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자, 이런 이 백주의 백색 테러가 일어난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이민자 단속 문제도 있고 미국에서 지금 이념 대립, 그리고 리버럴 주마다 갈등, 리버럴 주들, 민주당 장악한 지역주, 공화당 주들, 사실은 가장 심각한 것은 이제 불법 이민자 단속 이런 문제죠. 전통적으로 미국 공화당, 특히 도널드 레이건 그리고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이들이 친이민 그리고 친히스패닉, 친라티노 이런 이제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 라티노들 히스패닉의 표를 받고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노조 편을 든다고 자, 이제 반이민 정책을 취했습니다. 실제로 이 클린턴 때 상당한 반이민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거 때가 다가오자 마지막에 이제 엘고가 나오면서 그때 글로벌리즘이 확산되면서 친이민 정책 이런 것으로 약간 턴을 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이제 공화당이 친이민인데, 자, 이런 문제 지금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죠. 오바마, 바이든 때 국경을 활짝 열고 무분별하게 거의 1,000만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것이 누적이 되고 미국 사회가 점점 더 무너져가고, 미국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일자리가 상실되고 또 이민자들에게 빼앗기고 허들의 일도 빼앗기고, 자, 이러다 보니 이런 이제 우파 운동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주요한 인물, 사실은 이 앤드류 브레이트바트도 죽었습니다. 이제 길을 가다가 이 웨스트우드, LA죠. 이 웨스트우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는데 심장마비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마비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분명히 뭐 무시무시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찰리 커크에게 오늘 총알이 날아들었습니다. 정말 좀 참 뭐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찰리 커크 개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도 비극이지만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에 더욱더 이렇게 어떤 이제 세력 간의 증오심을 부추기지 않을까. 이것도 미국 사회가 점점 더 이제 폭력적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권력과 뭐 여기에 저항하는 시민 세력 간의 충돌. 안타까운 다름입니다. 뭐 일단 이 뉴스를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만든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팔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뉴스를 통해서 네팔의 폭동 상황 뭐 실시간으로 보셨을 겁니다. 오해가 불타고 그리고 수상 관자가 불타고 정말 뭐 난장판이죠. 그런데 이 네팔 폭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일단 뭐 국회가 불타고 이런 영상들을 보면은 뭐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외세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도 할 수 있죠. 이 네팔을 둘러싸고 이제 세 개의 외세가 있습니다. 중국, 미국, 그리고 과거 이제 영국도 있죠. 인도도 있습니다. 인도, 영국 이렇게 또 네팔과 연결이 됩니다. 네팔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 좀 먼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먼저 폭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간 이제 소강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여전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20 몇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군경이 쏜 총에 이제 네팔 시민들 한 20 몇 명이 죽었는데, 일단 뭐 상당수를 체포해서 이렇게 뭐 끌고 가고 이런 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트만두 이제 도심에서는 평화적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네팔인들이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동안 지배계급들이 얼마나 이제 부유하고 흥청망청 사치를 벌이면서 이 국민들을 약탈해 왔는지, 자, 이런 내용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팔은 상당히 가난한 나라죠.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이 지배층들은 뭐 흥청망청하고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영상들 틱탁으로 만들어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유층들, 상류층들 이들은 뭐 호화 생활을 하고 있고, 이 반면 이제 이 서민들은 뭐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절망적인 상황이죠. 맨발로 다니고 이런 영상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네팔은 재료로 이제 이 인종적인 분화가 이제 좀 뚜렷합니다. 뭐 버마계, 그리고 뭐 중국계도 약간 섞여 있죠. 뭐 버마계 이쪽인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인도계, 그리고 네팔의 이제 지배적인 인도계 내에서도 이 브라만계 지배 계급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피지배 계급들, 이들 간의 갈등, 격차 이런 것은 심각했죠. 뭐 그러나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네팔은 인도, 중국과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뭐 최근에 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팔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1대1로 이렇게 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네팔을 지배해왔던 권력층들, 일단 네팔 공산당, 뭐 마르크스 레닌주의, 자, 이런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아무래도 좀 가깝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 경제적인 협력, 뭐 투자를 받고 좀 이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고, 그런데 인구의 상당수는 인도계입니다. 50% 이상이죠. 또 이제 인도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비즈니스 트랜잭션 측면에서는 중국보다도 오히려 인도와 더 가깝습니다. 이 이제 물동량 이런 것을 추적하면은 네팔이 또 인도로 보내는 것, 또 인도에서 수입하는 것, 실질적으로 경제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인도에 의존하는 편이 큽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는 좀 이제 중국과 연결되어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뭐 이 네팔이 인도와 중국 사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중국과는 거대한 어떤 벽이 있습니다.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죠.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는 인도와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은 인도로부터 이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에 조금 이제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합니다. 이 중국과는 히말라야 장벽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네팔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 네팔의 민족 궁성리 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인도 아리아계, 뭐 티베트 버만계, 원주민 소수민족, 그리고 카스트 기반으로 뭐 브라만이 지배하고, 이런 것들 계급적, 인종적 갈등,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경제적인 불균형,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네팔 주민들이 엄청난 불만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등은 계속 터져 나왔죠. 급기야 이런 폭동 사태로 이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폭동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대체로 이제 이런 종류의 색깔 혁명, 이 배후에는 뭐 미국의 NED가 있다, 뭐 CIA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런데 네팔의 문제는 네팔 고유한 문제로 이렇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음모론이 뭐 트윗 같은 데 올라오고 있죠. CIA가 배후에 있다. 물론 네팔 내 어떤 NGO들이 미국의 이제 후원을 받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그리고 네팔의 이번 폭동은 정말 글자 그대로 네팔 국민들의 이제 저항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 친구 뭐 중국인 같은데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 CIA는 그렇게 전능하지 않다. 그리고 네팔에 이 직접적으로 이제 색깔 혁명을 유도할 그럴 동기도 없고 이유도 없다는 거죠. 이것은 순전히 네팔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일단 트리거가 된 사건은 소셜 미디어입니다. 자, 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이제 억압에 눌리고 있지만은 그런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면서 이제 정부에 분노하고 화내고 그런 댓글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민심을 뭐 이 달래면서 살아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런 루트를 완전히 차단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뭐 브라이언 블레릭은 아무래도 이제 이 색깔 혁명을 계속 추적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NED나 이런 개입 그런 정황들이 좀 뚜렷합니다만 그런데 네팔 국민들은 외세에 상당히 저항적입니다. 상당히 이제 독립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이 색깔 혁명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도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아르노 베르트랑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제 개인적으로는 아르노 베르트랑 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네팔에 살았습니다. 소중한 아름다운 나라다 내 마음속에. 그런데 나는 부패를 목격했다. 2015년 지진 이후 온갖 사건들 이런 것을 목격하면서 네팔 정부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목격을 했습니다. 지진 당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기에도 이것은 명백했다. 그리고 사소한 범죄가 발생하면 이제 시민들은 경찰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집단적인 정의에 의존한다. 경찰에 와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네팔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지리적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국 사이에 뭐 8,000m 이제 거대한 산맥이 있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지형, 강력한 폭풍, 그리고 이제 정기적인 지진, 내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중국, 강대국 사이에 완충국입니다. 인도계가 많지만 이 네팔의 인도계는 인도에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인도와 많은 이제 비즈니스 교류를 합니다만 인도로부터 독립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죠. 이 중국과 히말라야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사실상 모든 수입과 수출을 이제 인도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도와 네팔 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죠. 자, 인도는 이제 까부는 네팔에 제재를 가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인도의 제재가 네팔의 가장 큰 고통을 야기했죠. 뭐 중국도 이제 네팔에 대해서는 사실 좀 시큰둥했습니다. 워낙 이제 이 지리적인 장벽이 컸죠. 그러다가 1대1로 하면서 이제 네팔에 좀 투자를 하고 약품 같은 것을 공급하면서 이 네팔 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 사태를 본 사람들은 야, 이제 친중 정부라고 분류할 수 있는 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인도와 미국이 개입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온전히 네팔 주민들의, 네팔 국민들의 저항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현재 시위운동을 미국이 지원하는 색깔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미국은 네팔에서 득이 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중국 사이에 내륙국가 완충지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네팔에 들어가서 득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색깔 혁명을 조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번 시위의 이제 주도적인 인물들, 즉, 이 민중들이 만약에 어떤 폭동을 하게 된다. 이때는 그들이 미는 어떤 특정 지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카트만두 시장이죠. 그런데 카트만두 이제 발렌드라 샤 시장은 자, 이 네팔에 대해서 이제 좀 적대적인 인도,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영향력이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인도에 반대하는 이제 좀 애국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친중으로 달리기 때문에 인도 세력이 개입했다. 이것도 맞지 않는 거죠. 이것은 온전히 네팔 국민들의 어떤 지배층에 대한 저항, 그리고 부정부패, 이것과 이제 연관시켜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여기에 개입해서 얻을 것도 없고, 과거 이제 네팔은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네팔에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꺼버리는 거죠.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때문에 뭐 중국도 사실은 뭐 큰 이권을 여기에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
자, 이 인도는 네팔을 자기의 영향권 안에 두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재도 가해서 괴롭히고 혹은 이제 약간 사탕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 네팔 주민들이 워낙 이제 독립적인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인도에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온전히 네팔 정부가 잘못하고 그리고 네팔의 지배계층이 부패하고 국민들을 착취하고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념과는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정세와는 조금 무관한 것으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결국 이런 종류의 시민혁명은 네팔 국민들이 스스로 이제 이 정치적으로 바른 길을 보다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밀어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 아르노 베르트랑은 이런 글을 쓰고 있는데, 네팔 사람들은 어떤 이제 불가능한 지형, 이것을 그냥 단순히 어려움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엄청난 극복력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만난 네팔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회복력이 강하고 독창적이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다. 자, 자연적인 지형을 극복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시위의 기원이 무엇이든 이 시위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가 여전히 조국의 더 나은 미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위 자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시위를 통해서 네팔 국민들이 보다 나은 길을 찾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을 꼭 방문해 보세요. 뭐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에베레스트 캠프, 뭐 부처님 탄생지, 마안나푸르나 진달래 숲 이런 이야기도 쓰고 있습니다. 저도 네팔 국민들이 스스로 이제 이 보다 나은 정치적인 대안을 찾기를 이제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위가 뭐 미국 주도의 색깔 혁명과는 거리가 있다. 그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 힐튼 호텔이 불이 타는 겁니다. 힐튼 카트만두. 만약에 뭐 미국이 배후에 있다면 미국 호텔 체인이 불이 타도록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순전히 어떤 이제 상류층에 대한 이 네팔 국민들의 저항,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 자, 이 헤그세스, 뭐 푸에르토리코 앞에 떠 있는 이오지마 하메가고, 제가 이 저작권 때문에 조금 뭐 스킵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함상에서 이제 인터뷰하고, 뭐 오늘 올라왔습니다. 이 헤그세스 이야기도 올라오고 어제 또 이오지마에서 연설도 하고, 일단 분위기를 봐서는 베네수엘라의 어떤 군사적인 액션을 취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몇천 명의 이 해병대원들은 뭐 베네수엘라를 점령한다. 그건 말도 되지 않죠. 결국 마두로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을까. 뭐 폭격기를 이용해서 마두로 이제 대통령궁이죠. 뭐 이런 데를 때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마두로를 체포한다든가 내부에 어떤 폭동을 유도한다든가 뭐 이런 작업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그리고 이제 헤그세스가 베네수엘라를 손보기로 결심한 것이 아닌가 어떤 형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과연 이 미국의 뭐 지배계급들, 뭐 미국에는 뭐 펜타곤 국무부 그리고 뭐 뒤에 이제 뭐 딥스 세력도 있죠. 그리고 백악관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일까? 글쎄요. 제가 지지난 방송이죠. 이 에스퍼 국방장관 트럼프 1기 때 이제 처음 국방장관입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의 자서전에서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리고 폼페오 그리고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 모두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에 반대했습니다. 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어떤 군사작전 그 옵션을 갖다 달라 이렇게 이제 에스퍼 장관을 쪼았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무언가 이제 만들어 갔는데 주변에 이제 내각의 주요 인사들은 다 반대를 한 거죠. 반대한 결정적인 이유는 일단 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군사적인 액션을 취했을 경우 성공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반미 국가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이 상당히 이제 투자해서 만든 여러 가지 이제 원유 시설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틸러슨 같은 경우 자신이 이제 엑슨모빌 CEO 때 한 120억 불 정도를 투자해서 이 베네수엘라의 최신형 해상 유전지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두로 차베스에게 빼앗겼죠. 결국 돌아가서 이것을 다 되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이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일단 오피셜하게 이 해상 유전지대 이 소유권이 국가에게 이것을 인정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정부, 이 현 체제를 흔들지 말라는 겁니다. 인정을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당연히 이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미국의 투자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생산된 석유는 그대로 이제 걸프만으로 가는 거죠. 자, 이 텍사스 이런 데 가서 뭐 정유되고 정제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제품으로 미국에 사용되고 자, 이런 원래 이제 비즈니스 관계를 복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니야. 이 해상 유전지대 국유화
그리고 이것을 시도하는 정부, 이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죠. 미국이 원하는 것은 남미에 대해서 원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일단 미국계 업체들이 들어가서 비즈니스 일권,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분을 이제 인수하고 통제를 하는 겁니다. 물론 뭐 공짜로 하진 않겠죠. 어느 정도 돈은 주는 겁니다. 결국 자원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개발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지분을 인정해 달라는 거죠. 국가 소유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것이 미국이 이제 남미 각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첫 번째입니다. 자, 뭐 페루나 이런 데, 볼리비아 이런 데서 뭐 주석 광산을 국유화한다, 뭐 이 구리 광산을 국유화한다. 안 돼. 그 정부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미국은 여러 가지 작업을 하죠. 이런 일들이 쭉 반복되어 왔습니다. 자, 이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불과 뭐 몇 주 만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은 또 열광을 하고 있죠. 자, 이 피터 헤그세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으로 미국을 파괴하는 베네수엘라, 자, 이것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르코 테러리스트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베네수엘라도 다른 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마약 관련되어서 이 원죄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꺼내들고 이제 피터 헤그세스는 베네수엘라 나르코 테러리스트 이렇게 하면서 이오지마에서 뭐 연설을 합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와 하면서 이제 드디어 미국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피터 헤그세스는 지금까지 모든 전쟁은 정치인이나 방위 산업체를 위해 벌어졌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 전쟁, 자, 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어떤 군사작전을 합니다. 이것은 이 미국 국민들, 미국 아이들을 위한 거다. 처음으로 미국은 저희 미국 거리에 마약을 퍼붓는 세력들, 베네수엘라 나쁜 놈들, 그리고 여자들을 인신매매하고 도시를 혼란에 빠뜨리는 조직들, 이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제 군이 나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가 지지자들은 우와, 피터 헤그세스는 진짜 리더다. 그리고 피터 헤그세스는 미국의 전사들에게 이 척추를 바로 세워줬다, 되돌려줬다. 이제 바로 서고 이제 우뚝 서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두로는 이제 당연히 반박합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뭐 서방의 언론, 미국 언론도 불러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 뭐 브라질이나 이런 언론인들 초청해서 뭐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미국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마두로도 쫄았겠죠. 어쨌든 이 미국의 주요 타겟은 마두로입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이제 석유 매장량, 물론 뭐 질은 좋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세계 4위의 가스 매장량, 그리고 잠재적으로 지구상에서 이제 가장 큰 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또 다른 무기가 있다. 바로 이 볼리바르 프로젝트다. 뭐 100만에 뭐 400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한 100만 정도의 민병대가 있습니다. 미국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마라. 그리고 마두로는 뭐 계속 여러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이제 푸에르토리코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과거에 이제 뭐 이 식민지였습니다.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미국 영이 되었죠. 어쨌든 과거에는 푸에르토리코는 베네수엘라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를 때리게 되면은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기지가 이제 이 공격의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푸에르토리코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네수엘라 뭐 군사적인 이 어떤 압박 여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카리브해에서 이제 미군을 증강하는 것, 이것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가스, 금을 노리고 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온갖 환상적인 헐리우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자신을 뭐 나르코 테러리스트 두목이다, 악당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개입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이제 마두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스 브루멘탈이 이런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CIA가 1990년대입니다. 베네수엘라 군 장교인 이제 이 라몬 기엔 다빌라 장군, 이 사람을 포섭해서 22톤의 코카인을 미국 도시로 운송하는데 도움을 준 방법. 자, 이것이 1993년 60분, 60 minutes죠. 미국 방송에 올랐습니다. 13분짜리 영상입니다. 여기 보면 잘 나오는데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가시면은 찾으실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 마약이 이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이제 미국의 이 플로리다 쪽으로 온다. 자,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전직 CIA 그리고 이제 뭐 펜타곤 관리들 이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저작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잠깐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을 밝혔죠. 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CIA가 베네수엘라의 어떤 이제 군인을 포섭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콜롬비아 마약이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뭐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이때 만들어진 카르텔이 태양의 카르텔입니다. 이 카르텔 오브 더 선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지금 현재는 이 카르텔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르텔을 꺼내들고 이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괴롭히는 마약 공급의 원점이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손을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증언하는 거, 이거 역시 유튜브 가면 이제 그레이존 방송에 올라가면 좀 깁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디에고 세쿠에라 이 친구가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카르텔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방송도 유튜브 가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96년입니다. 결국 이 베네수엘라 장군은 체포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기소가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기사 뉴욕타임즈에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베네수엘라 마약 관련돼서 이야기, 미국이 여기에 좀 개입을 한 겁니다. CIA가 여기 나오죠. 자, 이것은 공식적으로 다 인정이 된 겁니다. 확인이 된 내용이죠. 그럼 지금 현재 코카인 생산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주로 콜롬비아에서 이루어집니다. 콜롬비아, 페루. 여기서 코카인의 대부분이 생산되고 이 에콰도르를 통해서 세계 코카인의 70%가 유통이 됩니다. 에콰도르를 통해서 미국과 유럽으로 세계 코카인 70%가 가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2024년 에콰도르 당국은 294톤의 주로 이제 코카인입니다. 이것을 압수를 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죠. 자, 지금 이 에콰도르 자체는 이제 자연적인 환경이 이 코카인을 만드는데 이제 뭐 그런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 주로 이제 페루와 이 콜롬비아 여기서 생산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에콰도르가 가장 심각한 이 트랜짓 통로 국가라는 거죠. 마약 유통 국가입니다. 잠깐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콜롬비아, 페루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에콰도르는 콜롬비아, 페루 딱 붙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코카인이 유입되고 그리고 에콰도르에서 이제 배가 출항합니다. 그리고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멕시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다이렉트로 태평양 쪽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뭐 몇 년 전 영상입니다. 뭐 2년 전에 미국의 해양 경비대가 이 마약선을 파괴하는 그런 장면,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이 태평양 쪽으로 해서 오는 거죠. 바로 이 에콰도르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마르코 루비오나 이제 헤그세스는 이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콜롬비아 코카인이 이 플로리다 쪽으로 온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손을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물론 과거에 이제 콜롬비아 마약의 유통처로 이렇게 뭐 활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일까? 완전히 뭐 죄가 없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남미 대부분 국가가 그렇듯이 어느 정도는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양이 오는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 자, 에콰도르가 가장 심각한 유통 국가입니다. 그런데 에콰도르 정부는 지금 현재 뭐 친미 정부입니다. 그리고 에콰도르는 공식적으로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약 유통이 더욱더 이제 활발한 거죠. 이 베네수엘라, 그동안 이 베네수엘라가 이 미국에 들어오는 코카인의 뭐 주요 유통처다. 이런 주장은 사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번에 부상한 거죠. 그런데 마두로 정부는 이것은 부당한 누명이다. 이렇게 이제 항변하고 있죠. 어쨌든 베네수엘라 사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드론이 이제 폴란드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자, 이것이 뭐 이제 우크라이나 자작극이다 혹은 실수로 들어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러시아 드론이 몇 기가 이제 들어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격추되고 요격되고 혹은 추락한 거 이런 것을 보면은 탄두는 없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왜 보냈을까? 이 나토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간을 보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프랑스 라팔 전투기에는 핵폭탄 장착이 가능합니다. 핵폭탄을 싣고 이렇게 이제 뭐 크림반도 이런 데 핵공격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라팔 전투기들이 이렇게 날라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뭐 러시아가 경고성 시위를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점에 이 전장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러시아가 나토와 뭐 직접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뭘 보낸다. 글쎄요,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크레물린 대변인이죠. 페스코프는 그런 일이 있었어? 나 모르겠는데 증거 있으면 가져와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갔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어쨌든 이거 물론 뭐 자작극일 수도 있고 뭐 펄스 플래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폴란드의 방공망을 뭐 탐침하기 위해서 보낸 어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죠. 어쨌든 뭐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 프랑스, 이 마크롱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뭐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죠.
프랑스 거리에서는 마크롱 퇴진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크롱 물러나라. 왜 프랑스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냐.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느냐. 그리고 이민자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크롱은 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표는 미군을 끌어들이는 것. 이것 때문에 마크롱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